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이제 슬슬 끝을 보이고 있죠, 그죠?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 진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수행평가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다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은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주어졌던 세 가지의 과제, 정부의 수립과 친일파에 대한 처단, 그리고 농지개혁,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큰 비극이 터지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 역사는 또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훑어보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북한 정권도 수립되고 난 이후에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던 소련과 미국은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도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었지만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하였느냐?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경우에는 입만 열면 남조선 공산화를 주장했어요. 남조선의 인민들을 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들어서 계속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위협을 도발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남한의 대통령인 이승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진 통일, 북한으로 진격을 해서 통일해야 된다. 전쟁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북한 지도자 모두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에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곧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일성의 남조선 공산화는 허풍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련이나 미국은 모두 이 이승만과 김일성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었을까,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자,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의 국제질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냉전이란 뭐야? 전면적인 전쟁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면서 대립을 하는 거야. 그지? 미국과 소련은 모두 알고 있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일 것이고 핵전쟁일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 모두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김일성의 경우에는 소련의 스탈린에게 끊임없이 전쟁의 필요성과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의 준비를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는 전차, 비행기 같은 군사적인 무기들을 주로 지원을 받고요. 중국으로부터는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던 한국인 부대의 기원 기위국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 가들 가운데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에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기억 나시죠? 이 사람들은 중일 전쟁에서의 일본이 패배가 우리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일전쟁을 경험하였고 이후에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이었던 국공내전에 참여하면서 풍부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부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들의 귀국을 허락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남한에게 별로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왜냐? 이승만이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 무기 줬다가 진짜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탈린의 경우에도 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준 것이었지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김일성이 끊임없이 스탈린을 설득을 합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좋다, 전쟁을 할 거면 빨리 끝내야 된다,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끝낼 자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라 라고 전쟁의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곧장 중국으로 가서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도 약속을 받아내고 전쟁의 준비를 거의 다 끝마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보기에 이제 전쟁해도 되겠다 싶은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이른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 1월 15일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기까지는 미국이 책임지고 커버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에치슨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커버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범위는 어디였느냐? 알류산 열도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반공 방어선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반도에는 이미 독립국가가 세워졌고 대만도 독립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일본은 아직까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리핀은 미국이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에치슨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의지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어쨌든 이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쟁을 시작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전쟁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월요일 1교시에는 뭐 다른 걸 해야 되겠어. 어떤 수업을 해도 다 자는가? 월요일 1교시에 차라리 화요일 7교시 같은 거 이런 거 좀 넣어놓으면 어떨까? 공식적인 수면 시간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선생님이 그런 걸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만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북한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전면적인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월 25일날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6.25 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되었냐 남침으로 시작되었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안보가 개판이다 뭐 이런 어떤 우려를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다들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걸 모르지 않아, 그지? 다만 북침 남침의 용어가 헷갈릴 뿐이죠. 북침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통 북침 남침은 남쪽으로 침략했냐 북쪽으로 침략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6.25 전쟁은 북한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반면에 이 남한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군사적인 지원을 잘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병력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나 북한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과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차지하게 되고요. 순식간에 낙동강 일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전선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거의 대부분이 북한군이 장악을 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만은 사실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높여놓고서는 정작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실책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의 경우에는 6월 27일 날 대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도 방송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시민 여러분 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대전으로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한강에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그 다음날 폭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신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자, 한편 유엔에서는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급하게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북한을 침략국으로 정의하게 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16개의 나라로 구성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는 역시나 미국이었어요. 그 뒤에 영국과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들이 뒤를 잇고요. 좀 의외입니다만은 튀르키예, 터키의 경우에도 15,000명 가량 되는 꽤나 많은 군대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터키가 우리를 도와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들은 바로는 그래요. 터키 교과서에 이런 말이 써있대.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동하던 유목민들 가운데 동쪽으로 가서 정착한 나라가 한국이고 서쪽으로 가서 정착한 나라가 터키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터키에 갔을 때 한국 드라마가 터키에서 꽤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송일국 아나요? 송혜교 아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한테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2002년 월드컵 때 3, 4위 결정전이 우리나라랑 터키 사이랑 있었죠. 그러면서 터키 쪽에서는 형제의 나라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응원단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는 사실 터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쟤네를 꼭 이겨서 우리 3위 먹어야 돼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재밌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유엔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6.25 전쟁은 한반도의 내전이지만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들어와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남쪽에서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서울을 회복하고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북한을 위기로 몰아넣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북한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느냐? 뭐 유엔군의 무기가 강력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을 때 북한군의 힘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북한군의 경우는 이미 점령한 지역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의 이러한 개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세가 역전되는 이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유엔군 당신들이 진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군대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만 올라와야 된다? 38도선, 그죠? 원래 국경선이었던 38도선까지만 와야 된다. 만약에 38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계속 진격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냅니다. 자,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북진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듣기로도 메가더 장군은 약간 뭐랄까 전쟁광? 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욕 이런 것도 좀 있었기도 하고요. 어쨌든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는 뼛속까지 군인인 이런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는 법은 북한 정권을 아예 괴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진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메가더 장군의 아이콘 가도 같은 몇몇 가지의 그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 선글라스. 또 시가 아니지. 입에 파이프 담배 물고 있잖아. 그리고 항상 빳빳하게 달인 정복을 딱 차려입고 멋있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사진 찍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연출된 사진이라는 거죠.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좀 나르시스트 같은 이런 느낌도 없잖아 좀 있어요. 항상 전속 사진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팅된 상황에서 멋있는 자기 사진을 찍게 해서 이걸 보도자료로 쓰는 뭐 이런 인물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아무튼 무시하고 계속 북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이 개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신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6.25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순망치한이다. 들어봤나요? 사자성어 순망치한? 무슨 뜻인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중국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미 원조 보호가 위국 미국에 맞서서 조선을 돕자, 그래서 나라와 가정을 지키자 라고 하는 명분으로 6.25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군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인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때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갔었던 유엔군과 국군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크게 서울까지 빼앗기면서 다시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철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날 있었던 후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대적인 후퇴를 일컬어 일사후퇴라고도 해요. 들어는 봤죠, 일사후퇴, 그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일사후퇴 때 뭐 어떻게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사후퇴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때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가도 유엔군은 어떻게다가 이렇게 무력하게 뒤로 물러나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군이 워낙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모르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한 30만 명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3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떠한 분석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군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 위주로 전술을 전개했다. 탱크, 장갑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술을 전개하다 보니까 주로 평지 내지는 길이 뻥 뚫린 곳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군의 경우에는 차나 탱크가 다니지 못하는 절벽, 계곡 이런 것들을 넘어와서 미군을 포위한 뒤에 그들을 공격을 해서 유엔군이 크게 당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중국군의 경우에는 중일전쟁과 국공예전을 경험하였던 우수한 전투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는 메가더 장군은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중국에다가 핵폭탄 딱 10개만 떨어뜨립시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핵폭탄 10개. 그죠? 말이 쉽지, 그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다가 핵폭탄을 쏘면 그럼 소련은 또 가만히 있을까?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 아니죠.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고 핵전쟁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를 들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고요. 그 뒤에 리지웨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수습이 되고요. 중국군에 대한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교착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다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자, 그리고 일사후퇴 때 중국군의 진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순식간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많은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에는 이 육지로 퇴각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차단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흥남이나 원산 같은 부두, 항구를 통해서 대대적인 바다 쪽으로의 철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 원산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이때 이제 피신했던 투퇴했던 군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전쟁의 피해를 피하고 싶었던 민간인들,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피하고 싶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군인 10만 명, 피난민 9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철수시켜야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들을 다 동원해서 흥남에서, 원산에서 동해안을 통해서 남한으로 철수를 하는 이런 작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배에 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 정도는 보지 않았나요? 그 영화 첫 장면이 이런 장면이잖아, 그지? 가족들이 다 같이 피신하려고 배에 타야 되는데 자리에 모자라가지고 아빠는 못 탔어. 가족들 너네 먼저 가, 아빠 나중에 가게 빠이빠이 했는데 막내 동생이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주인공이 잡았는데 옷깃이 찢어져가지고 으악 어디 갔니 하면서 이상 가족이 되는 이런 얘기가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 흥남 철수 작전을 그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60년대 가요 중에 굿세어라 금수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은 이런 가사야. 맞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넋을 놓고 바라봤다 바라를 봤다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흥남철수 작전에서 금순이하고 이제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순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헤어질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굳세게 어디서든지 잘 살아라 금순아라는 이런 이 가사가 있는 노래거든요. 당시에 한국 사람의 수많은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정말 눈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어떤 노래가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흥남철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동해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실어 날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 피란민들을 주로 내려줬던 곳이 속초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제도 같은 이런 주로 동해안이나 바닷가 지역의 사람들을 내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부산의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갔던 북한 출신의 부산 주민들이 자기들이 북한에서 먹었던 음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밀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음식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속초에 가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피난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돌아가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아버지를 사투리로 아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의 음식인 함흥냉면이라든지 아바이 순대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먹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언제였지? 작년 여름인가 언제 가서 먹어봤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먹었던 맛하고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아바이 순대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북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관광지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약간 이런 느낌. 옛날에 먹었을 때는 간 만든 따끈따끈한 순대만 팔았었는데 요즘은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이 오면은 데워서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 그럴 거면 뭐 순대를 왜 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 제대로 가는 집 가서 한번 요거 오징어 순대라든지 아바이 순대 같은 거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또한 역사 공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아무튼 전쟁의 상황은 38도선 부근에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중국군이든 유엔군이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고 하루 밀면 하루 밀리는 이런 밀고 밀리는 치열한 교착의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의미 없이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소련 쪽에서 먼저 전쟁을 멈추자 정전 협정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담, 정전 회담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6.25 전쟁 대략 한 3년 동안 전개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전쟁 초기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길고 긴 지루하고 지루한 정전회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담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간을 오래 끌었느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라고 해요.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를 북한 땅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남한 땅으로 할 것인가가 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과 유엔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선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소련의 경우에는 38도선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였다라고 해요.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느냐? 아까 잠깐 돌아가자면은요. 원래 38도선이 대략 한 이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엔군과 국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유엔군 쪽에서는 현재 전선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소련의 경우에는 원래 38도선으로 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쟁점은요. 포로의 송환 방식입니다. 유엔 쪽에서는 자유 송환을 주장했어요. 전쟁 동안에 많은 포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유엔 쪽에서는요. 포로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소련의 경우에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입장이 또 나뉘어지게 되었느냐? 우리 알다시피 6.25 전쟁
전쟁은 냉전 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따라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포로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인가? 만약에 포로들이 넌 남한으로 갈래요 라고 더 많이 선택을 했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전 세계에? 그렇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우월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미국은 만약에 자동송환이 아니라 자유송환을 선택하게 하였을 때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걸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자라는 자동송환을 주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쟁점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회담이 길게 이어졌던 것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 그죠? 현재의 전선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잖아, 그지? 따라서 이 휴전선이 아니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는 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언제 회담이 마무리 지어질지가 몰라. 그러면 회담이 마무리 지어지는 순간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 땅, 남한 땅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이 38도선 부근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의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은 또 이때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영화 뭐 고지전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전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제 전쟁 끝났네, 잘가,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마, 이렇게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야 지금 한 뼘이라도 많은 땅을 차지해야 정전회담까지 우리가 유리하대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졌던 양쪽의 군인들이 다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뭐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산봉우리 하나를 차지했던 군대가 수차례 바뀌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양구에 가면은 펀치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식 화채라 그러지,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그릇에다가 과일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음료 같은 거 섞어서 만든 걸 펀치라고 하고, 그걸 만드는 그릇을 펀치볼이라고 하는데, 양구에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도 폭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펀치볼처럼 파인 거야. 그래서 미군 사람들이 거기 보고 야 저기 꼭 펀치볼 같다라고 해서 지금도 펀치볼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라고도 해요. 그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임만열면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진통일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전회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것이죠. 북진통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만약에 미군이 유엔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혼자의 힘으로 이 북한의 위협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두려웠거나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전회담에 반대를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경우는 전쟁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정전회담을 깨버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반공포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2만 명을 일방적으로 그냥 석방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정전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군사분계선이랑 포로 송환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정전회담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승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권한으로 데리고 있는 이 포로들을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여차하다간 정전회담의 틀 자체가 아예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기감을 미국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 모두 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정협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어, 중립국감독위원회에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들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정전위원회는 만약에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어느 한쪽이 어격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군사정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무장지대 DMZ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는 군사활동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2km씩 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고 막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연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된.
네. 어디까지로 하게 됐느냐? 현재의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요. 포로 송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자유송환에 합의하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풀어주면은 각각 따로따로 압박을 행사해서 포로 송환의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도 아닌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에서 포로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어디로 돌아갈지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승만이 전정협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북진 통일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너네는 군사동맹 맺어줄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전쟁 이후에 전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원조까지 약속을 해서 이승만 정부를 달래게 되고요. 간신히 이승만 정부도 정정협상 준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전쟁은 비로소 3년 만에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후딱 갈게요. 자, 6.25 전쟁은요,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내전입니다만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의 전쟁이기도 하였고요. 여기에는 북한군과 남한군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중국군까지 개입하였던 대규모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는 수많은 군인들도 죽거나 다칩니다만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군인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나요? 군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쟁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남북한 모두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이 민간인 피해자들이 많았던 이유는요, 남북한 모두 내부의 적,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사건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잖아.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민간인과 군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서울대 부속병원 사건인 것이에요. 대전 형무소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자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좌익 수감자들을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된다는 이유로 학살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대전 형무소 사건은 나중에 북한군이 여기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대전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우익 쪽 수감자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대전 형무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살 사건이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노근리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미군에 의해서 주민들 가운데 북한군의 스파이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 라는 의심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피해가 매우 컸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전쟁에서 흩어졌던, 뿔뿔이 흩어졌던 이산 가족이라든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수없이 발생했던 것도 전쟁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쟁을 치르는 동안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식량 생산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들이 파괴가 되고요. 사회 기반 시설도 파괴가 되면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미군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지역을 폭격했던 미군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평양은 오늘 폭격으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는 전쟁의 모습, 비극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다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고착화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남한과 북한은 얼마 안 가서 곧 통일되겠지 뭐, 내지는 우리는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 아니야, 한민족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한민족이다 라기보다는 적이야, 쟤네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 동질감의 약화, 남북 적대감의 심화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남북한 정권 모두 우리의 적을 물리쳐야 된다, 무력 통일을 주장을 하면서 서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한 군사력 증강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들, 남한으로 내려온
이런 월 남자들 그 사람들의 남겨진 가족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각각의 정부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이런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만약에 월북자 월남자가 있으면은 얘는 스파이일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취업이 제한이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의 적은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죠. 평소에 여러분들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다른 반이랑 축구하고 다른 반이랑 피구하고 하면 우리끼리 되게 잘 뭉치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죠. 외부의 강력한 적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이용을 해서 이승만이나 김일성 모두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 전쟁을 이끈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해 나가려는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돼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김일성의 경우에도요. 사실 북한 정권에는 김일성과 맞설 수 있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이어왔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의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6.25 전쟁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너 때문에 전쟁에서 졌어, 너 때문에 평양을 빼앗겨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으로 득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두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 과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나와 있죠. 김일성이 누구를 수차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죽여나가는지 쭉 나오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 뒤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보니까 북진이다. 뭐라고 써있을까? 3천인가? 3천만 통일이다? 라고 쓰이는 것 같네, 그죠?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반공으로 조국 수호 복지국가 때려잡자 김일성 말살하라 공산당 같은 이런 어떤 아주 무서운 구호들이 사람들이 손같이 없이 모여서 같이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네요. 분단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를 달리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약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미국 군대가 머무르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주한미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선생님 아는 분 가운데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유학할 때 시절을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다른 베트남 대학원생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술 먹고 하다가 그 친구가 농담 삼아서 웃으면서 야 너네는 아직도 미국 식민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댔는데 아니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혼자 스스로 살짝 이렇게 망설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미군이 주도해서 좋은 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평택에 갔을 때 먹어봤던 미스진 버거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미국 스타일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미군 부대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군들이 먹는 피자를 먹었는데 완전 신세계였어. 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피자가 있다니 나는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춘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도 이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날마다 거기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폭죽 쏴가지고 그걸 멀리서 구경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잘 못 봤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그거 하면서 굉장히 잘 봤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뭐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죠. 뭐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라고 들어봤을려나?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이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적도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미국과 얽혀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북한 정권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생활상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전쟁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다 피해 복구를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전쟁 피해 복구가 더뎠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이 살 곳이 없고 교통이 부족한 이런 주택난, 교통난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이에요. 서울에는 부산인가? 잘 모르겠어. 서울인지 부산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작년에 만든 자료라서 아무튼 이렇게 도시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판자촌들이 이렇게 판자집들이 길게 늘어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으로 수많은 낭선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군인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여성들이 전쟁에서 생계를 직접 책임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두드러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6.25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신분제 영역이 약간이나마 남아 있었는데 전쟁통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번에 뒤집히고 이동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게 되면서 6.25 전쟁 이후에 가서야 우리나라의 신분제의 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인가요, 이거? 네, 그렇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어떠한 피해와 결과를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지 마저 이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좀 덜 잤네.